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모시고 주요 현안 2부까지 1시간 동안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두 분 인사 나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2주 전에 김현정 뉴스쇼 나오셨을 때 넘어지셔가지고 이제 병원 가셔야 되는데 22군데 이렇게 뺑뺑이 도시다가 이제 겨우 치료 받으시고. 아니 근데 내가 최근에 복지부 차관 얘기하는 걸 보고 박민수 차관. 그 사람이 과연 의료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느냐 할 정도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내가 22번에 전화를 했다는 거는 내가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소방대원이 그 구급차에다 실어놓고 나를 응급실로 데려가려면은 사전에 응급실에 허가를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계속해서 전화를 한 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22번 했대. 내가 차속에서 1시간 반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복지부 차관 이 사람들은 지금 억지 얘기를 하느라고 응급실에 이상이 없다고 뭐 응급 환자가 아닌데 전화하고서 응급실에 전화하고 가는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경증이다 이런 취지죠. 나는 그런 몰상식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의료개혁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경력을 보니까 예. 나도 과거에 복지부 장관을 해봤지만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는 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의료개혁이라고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솔직히 얘기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는 건데 예. 그 사람이 무슨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이 응급실 전화번호를 알 수도 없는 거라 그래. 그렇죠, 사실. 예. 근데 나는 소위 논리에 맞지도 않는 얘기를 갖다가 해가서 하면서 응급실에 이상이 없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예, 며칠 전에 대통령이 의정부 성모병원 갔더니 그 응급실에서 환자가 별로 없더라. 잘 돌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또 막 생각하더라고요, 정부 관계자들이. 나는 예.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험하게 돌아가니까 예. 그거를 어떻게 모면해 보기 위해서 예. 응급실을 방문하신 것 같은데 예. 내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전 4월 1일 날 의료개혁에 대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예. 그때 그 발표를 한 취지가 뭐예요? 자기가 그런 소위 의료계에 대한 발표를 하면은 유권자가 동의를 해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해서 발표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 결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그 다음에 갤럽 조사에 예를 들 것 같으면 지지도가 23%로 떨어졌잖아요. 예, 오늘 발표된 갤럽 그런데 조사. 이번에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또 의료개혁에다가 했어요. 예, 지난주에. 예. 그거 하고 나서 보니까 오늘 갤럽 조사에서 똑같은 23%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 그만큼 국민이 의료개혁에 대한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가 아셔야 된다고. 예. 근데 계속해서 내가 한번 발표한 거니까 이런 그냥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는 나는 이런 사고를 해가지고는 의료개혁이 성공한다고 보질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또 새로운 입장이 나왔는데 이제 여야 의정 합의체를 만들고 또 이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도 있다. 지금 문제는 예. 2026년이 문제가 아니라 예.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대로 내년도에 의과대학 정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지금 실질적인 문제예요. 내년 문제다. 예.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내년에 뭐 지금 2,000명 한다고 그랬다가 예. 뭐 지방에다 분산해가지고 1,500 몇 명인가를 갖다가 예. 지금 확정을 해놨는데 과연 지방의 의과대학의 지금 현 수준이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현실 감각 있게 어프로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 결국 가서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내년 봄 되면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 의료 체제에 큰 공백이 생길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내년 의과대학 졸업생이 없을 테니까. 매년 3,000명씩 나오던 졸업생이 예. 없어지니까. 없어질 테. 그 사람 내년에 인턴도 없을 테고. 그렇습니다. 그 전공의도 없고요. 없을 거죠. 그다음에 뭐 군의관도 없을 테고. 예. 그거를 무슨 재간으로다가 지금 메꾸려고 그러냐요.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이 지금 전공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서울에 있는 5대 대형 병원들은 예. 지금과 같은 형태로다가 병원을 운영하기가 힘들게 될 거예요. 결국 가서 병원에 소위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 것 같으면 병원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말씀은 의사수를 늘리면 의료비는 어마어마하게 폭증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부 입장은 의사 증원에도 국민 의료비 부담 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정부의 얘기지. 아, 예. 내가 보기에 이번에 의료개혁을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의료 코스트가 어떻게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는 전혀 개념이 없어요. 아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거론을 안 한 거예요. 아. 검토할 적에. 그냥 숫자만 2,000명 그냥 나온 건가요? 단순히 숫자만 늘린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실은 이러한 대대적인 의료 계획을 할 것 같으면은 예. 우리나라 의료의 수요자가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건강보험이에요. 예. 어? 건강보험이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어? 이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해야 될 텐데 뭐 국민의 의료 비용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내가 보기에는 상식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료 계획에 대한 민심의 동향을 보면은 초기에는 대통령에 대한 소위 지지층에서 의료 계획에 지지를 보내는 게 많았어요.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의료 개혁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아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국민들이 모르고서 뭐 의사를 증언한다니까 좋다 하고서 했다가 지금 저희 소위 말하는 응급의료 환자의 문제가 많이 생기고서 이러다 보니까 예. 국민들도 점점 알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서 나도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OECD 평균에 비해서 의사 숫자가 조금 적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그동안에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참 의료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움직여 가지고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생산성은 OECD 평균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전제로 해서 의료 계획을 하면서 의사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은 좀 점진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했으면은 이런 난리가 안 났을 거예요. 근데 갑작스럽게 2,000명을 갖다 늘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거기에 반발한 거 아니에요. 예. 어? 근데 의사들이 반발하는 걸 갖다가 정부가 강제로다가 뭐 밀어붙이면은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 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한국갤럽조사 자체조사고요. 지난 3일에서 5일 무선전화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조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우리 박 시장님과 이재용 의원님도 함께 질문해 주시죠. 요즘 아까 하신 말씀이 이제 전체 의사 수가 갑자기 늘면 1인당 의사 소득은 줄어들 수가 있지만 의사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전체 의료비는 뭐 딱 느는 만큼 비례해서 의사 소득이 줄어든 거 아니면 어쨌든 국민 전체 의료비 부담은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의사 한 사람이 예. 환자를 100명을 봤는데 예. 의사 수가 늘어서 한 의사가 50명씩 봤다 이랬네. 예. 그럼 병원에 그만큼 의사 수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봉급을 지금보다 덜 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자연적으로 의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부담은 의료 수가로다 정해져야 되니까 건강보험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어? 오늘이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이거든요. 정부나 그렇고 사실 야당도 그렇고 많은 저도 어떻게 보면은 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의대 증원 정원 문제는 이제 오늘이 수능 원서 마감이고 하니까 이거는 뭐 학부모들도 있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못 고치는 문제인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발표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행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수능 모집도 하고 예, 이제 예. 해야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해서 지금 의사들이 양보를 하고서 전공의가 돌아오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어? 그거는 어떻게 올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재용 의원님 국민의힘 입장에서 말씀을 좀 일단 해주시면. 아까 4월 1일 말씀하시니까 안 좋은 기억이 자꾸 나가지고 예. 이제 막 까먹을만 했는데 근데 전 어제 천목회 예. 이제 간사이기도 한데 거기서 이제 저희가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했더니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의료계에서도 오고 와서 얘기를 예. 하고 예. 또 정부 측에서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차관은 오지 않았어요. 온다 그랬는데 박민수 차관. 네, 예. 박민수 차관 온다 그래도 안 와서 저희가 굉장히 좀 실망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정부에서도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점검했던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 응급의료 체계가 지금 굉장히 그 붕괴 상황에 가 있다. 이 부분이고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그 나오는 얘기하고 지금 그 실무진들이 그 부처에서 느끼는 거에 대한 그 부담감은 좀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이 굉장히 큰 지금 그 문제가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추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넘길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추석에 연휴에. 연휴 동안에 응급 환자가 어떻게 될지는 5일 동안. 두고 봐야 알겠는데 예. 결국은 상당한 또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조금 또 정신을 차릴지 모르지. 어? 그게 문제가 이거를 발생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정부의 개혁이라는 것도 평상시에는 점진적인 방법의 개혁을 택해야지 한꺼번에 뭐 왕창 무슨 개혁을 하려고 하면은 그 개혁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래도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 2026년도 의대 정원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조정이 가능하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가능하다, 사자가 함께 논의할 수도 있다, 한동훈 대표도 제안하고 뭐 정부도 오케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내가 보기에는 그 예. 자체만 가지고는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지기 힘들 거예요. 아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지금 뭐 현재 의사들이 그거를 당장 내년부터 해결하라고 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그럼 나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서로 아니, 정부 그러니까. 입장에서 우리가 양보했으니까 너희도 나와라.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가 났을 적에 예. 예를 들어서 정부는 뭐 그 자기네들이 하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는데 예를 예. 들어서 국민의힘 정당이 그 문제를 미리서 좀 감을 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식으로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벌어진 다음에 이제 당에서는 이제 그때가 정신이 났는지 뭐 얘기를 시작하니까 지금 예. 여야 의정 협의체. 버스가 지나가 버린 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버스 이미 지나갔습니까? 예. 어. 지금 내년도 입학 문제를 가지고서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수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게 돼버린 거죠. 근데 정부의 그런 태도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지난주에 대통령 브리핑도 그렇고 오늘 장상현 사회수석이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했던 것도 여야정 협의체 내년도 2026년도 원점 재검토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가지고 오면 논의할 자세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의료계 각자 이해관계도 다르고 의료계가 아예 지금 병상을 떠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의료계 보고 합리적인 안을 가져오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도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합리적인 그렇죠. 방안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의료계에 있어서의 일치된 견해는 그런 숫자를 갖다 가지고서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2,000명 갖고 안 된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회도 성명을 오늘 냈는데 2,000명의 그 근거를 제대로 갖고 오면 얘기 시작하겠다라는 건데 근거를 2,000명에 대한 근거는 없어요. 없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박미수 차관은 계속 얘기했다고 저랑 아니, 인터뷰할 때도 나는 그 2,000명이라는 예. 그 숫자가 예. 어떻게 해서 튀어나왔는지를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는 2035년까지 필요한 게 10,000명이어서 아니, 남은 해마다 2,000명씩 그래서 아니 그 뽑아야 사람의 된다. 얘기는 2035년까지 10,000명이 필요라는 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뭐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서 뭐 AI가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전개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를 근거로 해서 2035년까지 10,000명이 필요하다는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는 자기들이 주먹국으로 계산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 2035년까지 꼭 10,000명이 필요하다는 나는 그런 과학적인 증거는 제시할 수 없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 대안으로는 과학자들 혹은 의사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니, 예.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예. 인구가 5천만이 조금 넘는데 예. 지금까지 현재 의사 수를 가지고서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의료 체제를 갖다 확립한 이래 의료가 문제가 있다고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의사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특히 전공의들이 많이 혹사를 당한 건 사실인데 4년 동안 예. 전문이 되기 이제 전까지. 그거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해가지고서 이제 와서 무슨 뭐 저 응급실에 전공의들의 뭐 대우를 어떻게 개선한다 어쩌나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거 지금까지 몰랐어요. 다 알았던 거지. 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어떻게 의료 계획이라는 게 나왔냐 하니까 되면 주무부서인 복지부가 나는 이 의료 계획을 준비했다고 보질 않아요. 아, 그런가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해가지고서 아. 일단 발표를 해놓고 이제 복지부가 그걸 가지고서 수습을 했다? 아하. 꼴이 되는 거지. 아하. 근데 질문 하나 아, 예. 드릴까요? 그 이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누적된 문제들은 과거 모든 정부가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했던 부분들 아닙니까? 그 수가 같은 부분도 사실 위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신 게 아직까지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 거의 뭐 바뀌지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이 개혁에 대한 부분 지금에라도 전공의를 그러면 좀 대우를 해주겠다. 물론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대척점에 있지만 이런 태도 자체와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좀 맞는 아니, 방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전공의를 대우를 개선해 주려면 뭐 정부가 재정해서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저 의료보험에서 수가를 조정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의료보험 수가를 조정하면 국민의 의료비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우여곡절을 다 겪었지만 그나마 지금 겨우겨우 이제 수지를 맞춰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거를 한 번에 무슨 저희 개혁을 한다고 하시고서 이게 이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난 보질 않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버스는 지나갔다.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단은 현 상황에서 여야 의정협의체 어떻게 운영될지 좀 지켜보시기로 하고 오늘 또 어제 발표됐는데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위원장님께 잘 아시는 문제일 것 같아서 오랫동안 그대로였던 보험료율을 9%에서 13%를 올리고 2028년까지 40%로 줄게 돼 있던 소득 대체율을 이제 42%로 상향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연금 개혁안? 나는 뭐 그게 연금 개혁이라고 보면 내가 보기에는 한심한 사람들 얘기라고 생각해요. 심하세요? 뭐가 제일 한심하세요? 아니 이 사람들은 연금의 참뜻을 알고서 연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금이라는 게 솔직히 해서 뭐 때문에 연금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보장. 노후의 보장. 생계 안정을 위해서 네. 연금이라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노인 빈곤율이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지금 사실 70대가 넘는 사실 노인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오늘날 경제 발전을 하는데 가장 희생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라고. 열심히 일했던 분들이죠. 네. 그러면 당연히 현 세대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연금의 메커니즘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또 뭐 갑작스럽게도 무슨 뭐 세대 간에 또 무슨 세대 갈등이다. 무슨 이 차등세율을 연금 기여금을 내는데 차등을 적용한다.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연금의 재정 조달에 대한 기본 메커니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소리라. 지금 연금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뭐냐면은 인구 구조가 정상이 돼 있어 가지고서 지금 이러는 사람이
노후에 들어간 사람을 먹여 살리는 그 메커니즘이라고요. 예, 부양하는. 예, 무슨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뭐 앞으로 36년이 있으면은 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대통령 지난번에 기자회견 볼 것 같으면은 정부가 책임을 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연금이 고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설사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라도 연금이라는 것은 국가가 법으로다가 움직이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재정을 끌어서라도. 그러면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절충형이 돼가지고서 자본 축적 방식에다가 부가 방법을 같이 혼용을 해서 지금 연금을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 기금이 하나도 없어도 연금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독일 같은 나라는 1957년에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서 그때는 기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57년에 하여튼 다음서부터는 뭐 만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준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 거냐? 그건 지금 현 세대에 이르는 사람들이 낸 기여금을 갖다 가지고 연금을 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십 년 동안 운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예. 와서 인구 구조가 이제 좀 저출산 때문에 바뀌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예. 우리도 본질적으로 지금 과연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적에 연금 개혁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냐면 그런 시급한 사항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을 한답시고 하니까 뭐 엉뚱하게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 그런 안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별 차등화하겠다. 이것도 약간 허구적인 것이다. 혹은 세대별 참 예를 들어서 지금 소위 젊은 세대도 예. 그 젊은 세대도 늙으면은 그 다음 세대가 부담하는 거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차피 또 그렇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뭐 때문에 이 나라에서 차등을 적용하느냐 이게. 어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무슨 뭐 언필증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미래 세대라는 것은 계속돼서 이렇게 마련이에요. 예. 뭐 어느 한 세대가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또 정치 현안을 또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한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 더불어 주요 정치 현안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쉬는 시간에 우리 박성태 실장이 김종인 위원장께 그럼 지금 대통령이 조언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하셨고 저희가 또 함께 질문 드린 게 그러면 박민수 차관 등 장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 위원장님. 요거 질문 듣고 나는 지금 일단은 의사들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예, 지금 복지부 장차관과는 대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의협에서 네, 같이 그래, 테이블에 앉고 네, 앉기를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의료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대화를 갖다가 시작을 하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뭐 내년도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갔다고 치면은 아하. 그 다음 문제는 지금에 있는 사람들과 좀 대화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 시작하려면 장 차관부터 잘라라, 경질해라 이런 조언을 듣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정치 현안 가장 그리고 가장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예, 대통령께서 이 의료 개혁 문제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야 돼요. 대통령이 계속해서 의료 개혁에 대해서 자꾸 지금과 같은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예.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이 발표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예, 쉬는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대통령이 약간 그런 생각도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옛날 대처의 예의 같은 거를 떠올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반발이 있더라도 밀고 나가야 어차피 증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건 아니다. 의사단체가 예를 들어서 좀 힘내, 나쁘게 보면 힘자랑을 한다고 해서 굴복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니 그거를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의사단체에 굴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솔직히 해서 대처 수상이 뭐
참 강력하게 뭐 해서 영국을 살렸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잘 몰라서는 얘기예요. 예. 다 그 배우의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고서 대처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솔직히 해서 대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수상이 되자마자 굉장히 대처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포크란드 전쟁이라는 게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서 포크란드 전쟁에 승리를 함으로써 그 승리의 여파가 국민들에게 소위 대처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대처가 성공한 거지 무슨 다른 거 가지고 성공했다고 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총선 공천 개입 논란 보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5선 중진이던 김영선 전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겨달라 요청했다는 내용인데요. 여권에서는 이제 결국 김 여사 뜻대로 안 된 것이니까 이게 무슨 공천 개입이냐 이렇게 또 해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는 뭐 별로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으십니까? 응? 무슨 저희 김건희 여사가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난 잘 모르겠고 예. 지금 보도되는 바에 의해서 이미 다 선거는 지나갔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소위 논평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논평할 가치가 없다. 그래도 이제 일각에서는 그 소문으로만 들리던 게 실제로 또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됐다. 그게 또 이게 또 여사가 공직자가 아닌데 어떻게 공천에 대해서 또 현직 의원에게 이런 어떤 지역구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뭐 지역 현안에 돌볼 수 있는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이거든요. 거기에 요새 뭐 김건희 여사가 뭐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하는 얘기.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뭐 내가 보기에는 뭘 중요하다고 난 보질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당에서는 그걸 갖다가 하나의 뭐 정치 이슈하려고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또 한 뭐랄까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문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김건희 여사 관련 리스크는 계속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과서 그건 대통령께서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강구를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봐요.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렇게 김건희 여사가 소위 정치의 이슈화가 되는 거를 어떻게든지 피하게 만들으셔야지. 대통령께서 직접 만들으셔라. 그것도 딴 사람이 그걸 갖다가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여사가 총선에 김영선 전 의원 문제도 그렇고 그 이제 막 증거가 나온다면 사실로 보인다면 그리고 또 다른 여권 내에서는 다른 의원들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을 행사했다는 얘기들이 파다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뭐 어떻게 보시면 여사가 워낙 그 전에 잘못한 게 많아서 그 정도는 그냥 숟가락 하나 던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선거에 공천하고 나면 이런 저런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 뭐 거기에 자꾸 이름이 거론되는 자체는 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 소위 김건희 여사가 선거 공천 과정에 뭐 등장한다고 하는 자체가 별로 좋은 일은 아니라고 난 봐요. 예. 근데 저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사실 지금 무슨 어떤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근데 일반 시민들과 국민과 언론이 설득력 있다. 설득력 있다고 바라보는 것 자체가 좀 그것이 매우 지금 작금의 신태를 안타깝게 만드는 거죠. 현재 민심의 이반 현상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보면은 정당과 의회를 거치지 않은 대통령이 3사람이 있었어요. 예. 경험이 없었던 사람. 예. 박정희, 그다음에 전두환, 이번 3번째 윤석열. 그러니까 이분들이 의회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에 대한 개념이 없다고. 국정을 위한. 과거에는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그 군의 힘을 가지고서 그냥 압도를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당이 주를 이루는 그런 의회를 가졌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예. 지금은 사실은 국회가 여소야대가 돼가지고서 지금 지난번
20대서부터 21대서부터 21대, 22대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 번이나 야당이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대통령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회의 기능이 뭐라는 거를 그래도 수용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예. 사실 대통령께서 일을 제대로 처리를 할 것 같으면은 국회를 포용하지 않고는 일 처리가 안 돼요. 예. 그것도 산하의 통치의 능력에 속하는 건데 예. 그게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민심은 자꾸 이반되고 지지도는 잘 올라가지 않고 그런 상황을 지금 도래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당의 고민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한 지 한 달 반 이상 이제 2달째 접어든 상황인데 여야 대표회담도 어떻게 보면 큰 성과가 없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고 또 이분의 가장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3자 추천 최상병 특검법 이제 민주당이 발의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입장이 또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한동훈 대표 행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한계. 예, 본인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 발의하겠다고 대표 출마의 공약으로 내세우는데 예. 그게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그걸 수용을 할 그 리가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는 걸 갖다가 밀어붙일 수가 없잖아요. 예. 어?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한계죠. 아예 애초에 당대표 나오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았어야 했었습니까? 아니요, 그 얘기를 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하. 일단 했으니까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근데 이미 6월에 출마 선언할 때부터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거라는 거는 한 대표가 측에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본인과 뜻에 가까운 의원들 또는 그 설득의 범위를 좀 더 넓혀서 힘으로 어떻게 뭐 세력 싸움이라면 세력 싸움처럼 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그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좀 전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보관이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임기가 뭐 한 1년 반 정도 남아서면 뭐 그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임기가 지금 2년 반 가까이 남았는데 예. 그 시도가 대대로 뭐 맥힐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정치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치적 판단 잘못한 것이다. 그래도 지금 요즘 한동훈 대표가 삼선 뭐 중진 의원들을 오찬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의원들을 1대1로 만나서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한다면 당내 의원들의 본인의 세력을 좀 얻어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제3자 특검법을 갖다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거니까 민주당이 그 안을 낸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4명 추천해라.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사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찬동을 할 거냐 하는 것이 그게 이제 관건이죠. 근데 거기에서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10명 이상이 찬동을 안 하면은 그건 뭐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예? 10명 이상 얻을 수 없다고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글쎄요, 모르겠어요. 나 10명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예.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서 그 세종시 법안이라는 걸 냈잖아요. 예. 그때 사실은 박근혜 대표가 그 세종시 법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서 뭐 친박이다 뭐 비박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박에서도 상당히 이명박 대통령으로 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당시 의원이 본인이 직접 반대 토론에 나가지고서 아하. 그 안을 갖다가 부결시켜 버렸잖아요. 예. 거기에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꺾이게 된 거라고. 근데 그때는 기간이 뭐 한 1년 얼마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대통령 임기가. 네. 예.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시기적으로 좀 아하.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봐요.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또 확실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너무나 네.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그리고 저 한동훈 대표가 예. 지금 당원들의 지지는 뭐 63% 63%. 받았다고 그러지만 예. 국회의원들의 지지는 그렇게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국회의원들의 상당수가 동의를 해줘야지 가능한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유난 갈등은 1월부터 얘기가 돼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처음 전당대회 나올 때 저도 이제 그런 임기가 너무 많이 나서 대통령과 얼마나 차별화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한동훈 대표 측도 제가 들어보면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당원들이 지지를 얻으면 그 힘으로 밀고 갈 거라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만약 위원장님이 제가 대표를 안 아끼시는 것 같지만 한동훈 대표를 아껴서 여기서 조언을 하신다면 지금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도 참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정은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서 일 처리를 하면 안 돼요. 내가 보기에 그래서 초기는 그래도 당의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좀 시간도 보내고 노력도 오고 해서 어느 적절한 시점을 잡아가지고서 자기가 뭐 차별화라든지 해야지. 예. 그 시점을 제대로 잘못 잡으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그 목표, 예. 근데 전 이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한테 그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가라. 이거는 솔직히 해서 그 숙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오히려 난이도가 높은 거는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한동훈이라는 사람한테는 되게 난이도가 높은 숙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한 2달 좀 넘긴 했는데 그동안은 그거에 대한 우려가 많긴 했는데 이거 작은 케이스, 어찌 보면 작은 케이스긴 하지만 이번에 여야의정 협의체를 보면은 그 대화의 그 순서라든지 그 나왔던 메시지가 상당히 용산하고 이제 좀 조율을 한 것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 원내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한동훈의 그 고도의 정치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담겨 있는 첫 행보가 아니었나 뭐 그런 좀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일각에서는 주목하는 게 10월 재보선입니다. 10월 재보선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뭐 여러 부산 뭐 금정구청장 선거도 있고, 뭐 경기도에 몇 군데 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 수 있고, 또 한동훈 대표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아니,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 10월 소위 무슨 기초단체장 예.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하는 식으로 전 당원 당력을 집중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조용하게 지나가게 하면 되면 된다. 그러니까 오히려 등장도 하지 말고. 네. 서울시 교육감 선거할 때도 그냥 뭐 알아서 하시고. 예.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네요. 그게 문제고요. 예.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하면 된다. 한동훈 대표 네. 입장에서는.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의 경우에는 그 기초단체 선거에 대해서는 중앙당이 개입을 안 한다고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 전략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건 현명하게 좀 현명했다고 판단해 주시는 거네요. 유일하게 하나 잘했다. 하나 잘했다. 이재명 간사님 이제 계속 한동훈 대표가 버텨줘야 된다. 천목회. 힘들어. 천목회. 천목회가 누구의 지지 세력은 절대 아니지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이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예. 교육감 후보들이 사실은 교육감이 몇 명이 나오면 어디가 어느 당에서 누가 어느 당에서 미는 후보다는 건 대략 뭐 다들 알잖아요. 그게 별 영향은 없을까요? 서울시 교육감이 워낙 큰 자리여서. 내년 가을쯤 되면은 내년 가을 1년 후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내년 여름이 지나면은 예. 자연적으로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짜 지방선거. 과연 본 게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그런 과정 속에서 당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분분해질 거예요. 예. 그때를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잘 슬기롭게 다스려서 자기 입지를 구축할 거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큰 그림을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라라는 말씀. 위원장님 저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정당의 개입이 뭐 당연히 안 되지만 요번 그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에서 교육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보수 측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보수 진영의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 과거에도 늘 그랬는데. 그렇군요. 그럼 그 단일화 안 돼서 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단일화 만약에 단일화 오면은 보수 진영이 승리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문용련이라는 네, 사람이 네, 있었죠. 그 보궐선거에 나가가지고서 음. 다 단일화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그렇군요. 자, 근데 이번에 최혜병 특검법 이제 민주당 야당이 발의했는데 이때 그 개혁신당이 빠졌거든요. 예. 요즘 개혁신당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장님? 멀리서 보고 계시지만 개혁신당은 뭐 이준석 전 대표 행보. 예. 발의하는 데는 빠졌지만 아마 찬성표는 표결에는 나겠죠. 찬성을 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약간 뭐랄까 시간 지나면서 약간 그 소수 정당들 뭐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개혁신당 입지가 그래도 여야 그 양당 정치에 좀 약간 입지가 좀 좁아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뭐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는 거를 뚜렷하게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 지금같이 그냥 적당히 지나가면 나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래요. 이준석 전 대표 듣고 있겠죠? 그럼 뭘 내야 될까요, 왜 예? 위원장님? 그 지금 당 아니, 무슨 정강이당 자기 나름대로의 뭐 예. 좀 개혁신당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죠. 특성. 예를 들어서 지금 개혁신당에 이준석 의원이 방통위에 지금 가 있잖아요. 예, 과방에 있죠. 예. 예. 그 과방에 가 있는데 지금 방송법 같은 것도 방송사법. 지금 여야가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어떻게 자기 나름대로의 사실은 이 방송의 중립성을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을 하나 만들어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자꾸 코멘트만 하는 그런 식의 의원 생활을 해가지고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자꾸 이제 한파승구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개혁 입법을 하셔 한파승구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자, 지금 이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의 속도를 내면서 야당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찰 수사 행태에서 야당 엄청나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이런 정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니 글쎄 뭐 그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걸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황상으로 또 국민들이 좀 오해할 만한 요소는 있다라는 그러니까 말씀. 국민들이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상황으로 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일 평산마을을 예방하고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제 함께 만나면서 이 수사에 대해서 이제 대응이 민주당의 단일 대우를 만들어서 어떤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결속하는 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 오히려 또 함께하는 그 힘이 더 또 커질 수 민주당이 있다. 단일이 되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는 자체를 갖다가 막을 수는 없을 거라고 해요. 그렇군요. 그럼 그런 수사들 진행될 것이고. 그럼 이게 어떠한 정치적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라는 게 다 그래서 불행하게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자기 주변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멈출 수는 없습니까? 이건 대통령이 잘해야 돼야지 풀릴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 그 사실은 대통령이라고 되면은 자기가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뭐 괜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늘 얘기를 하지만 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친척과 친구를 잃어버리라고 해요. 이거는 뭐 먹으니까 봐줘야 되고 저건 먹으니까 봐줘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최근에 와서도 뭐 여러 가지 그 인사에 관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예.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은 당선과 당시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5년을 지낼 거냐 이것만 생각하다가 그만둬야 된다고. 예. 나는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는 내 맘대로 해도 괜찮다. 그거는 절대 나중에 용납이 안 돼요. 지금 이번에 문재인 전 사위 전직 대통령 문제의 경우에도 자기 사위가 그렇게 가는 걸 자기가 몰랐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단속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자, 지금 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김건희 여사 불기소 권고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단 뭐 법조계에서는 불기소 권고에 무게를 두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뭐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었을 적에 뭐 이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건 뭐 사전 예측할 수 있었던 건데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느끼지도 않아요. 예측이라 하면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소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기 나름으로 자기 체면 유지하기 위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아하, 그렇군요. 다른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들의 좀 어떠한 수사 결과에서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될 수 있을까요? 국민들 법감정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물론 수사심의에 들어간 위원들이 뭐 법조계 분도 계시고 종교계 분도 계시고 시민단체 분도 계셔서 그룹별로 해서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백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것도 300만 원짜리 거기다 향수 플러스하면 더 되는데 아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사실은 국민들이 뭐 법대 나오진 않았고 법과는 거리를 두고 살았지만 납득은 잘 안 되지요. 자, 이재용 전 의원께서는 일단 그 수심위 위원들이 지금 뭐 국민 감정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냥 드라이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심위 위원들 모집과 그 구성을 뭐 이원석 총장이 그걸 손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면은 이거는 뭐 일단 해석은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여야 대표회담에 첫 보도 발언에서 계엄령 준비설을 얘기했는데요. 계엄령 준비설 지금까지 여러 설 나왔는데 위원장님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계엄령이라고 하는데 과연 계엄령이 설사됐을 때에 그거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슨 결과가 나올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나는 그거 해서 성공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한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오히려 참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 자체가 패착이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나는 왜 갑자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갖다 많이 끄집어내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울 때도 못했던 일이라고. 그리고 한국 국민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고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국민이 어떻게 반응을 할 거냐. 나는 국민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의혹 제기 자체가 좀 정치적으로 좀 바른 판단은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